네, 열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중간에 읽어보니까 별로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좀 띄어서 좀 핵심이 될 만한 문장들과 그리고 재미가 있을 만한 문장들 뭐 그런 걸로 좀 추려서 읽기로 했습니다.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자, 여러분 노자가 서쪽 관문으로 나간 거 아시죠? 어, 어, 여러 뒷얘기가 있는데 인도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200년을 살기는 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아무튼 노자가 그 서쪽 관문을 빠져나가면서 윤이라고 하는 그 관문지기 장을 만나가지고 노자의 글을 써줬잖아요. 그거를 빗대어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열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성자라는 인물이 그 윤희한테 와가지고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하는 문장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노성자가 윤문 선생, 그러니까 윤이죠. 윤문 문지기 할 때 뭐 그런 문인데 여기서는 그 문자를 안 썼어요. 그럴 문자를 썼어요. 윤문 선생에게 마술을 배우고자 했다. 음, 도법 뭐 그런 게 마술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마술을 배우고자 했으나 3년이 지나도 윤문은 노성자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성자는 자기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 윤문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가르쳐주지 않나 싶어서 그거를 묻고서 어, 어, 물러가게 해주도록 요청했어요. 저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물러간 거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한 거죠. 그럼 윤문 선생이 겁냈을까요? 제자가 한 명 사라져서 겁을 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윤문 선생은 그럼 그러시오 했겠죠. 두 손을 모아 예의를 표시하고서 그를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물리치고서 그에게 말했어요. 성의 표현은 했네요. 그죠? 그냥 가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노담이 서쪽으로 유람 갔을 때 어, 유람 갔다고 했네 여기서는. 나를 돌아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지닌 기나 형상을 지닌 사물, 생명을 지닌 기나 기운 기자예요. 형상을 지닌 사물. 그러니까 만물이 되게 다 그렇다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변화합니다. 천지자연의 이치가 시작하는 것과 음양이 변화하는 것을 삶이라고 하고 또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음과 음이 하나 사라지고 양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서 음양 뭐 이름이양 이음 이름이양 이름이양이 없지. 이름 오양이 있겠지. 그리고 사양 6으로 되니까 6으로 되니까 6개월 갔다가 6개월 돌아오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그 무의자연을 얘기하네요. 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가 만물이 생겨나고 돌아가는 자리이고 만물의 근원자리이고 어, 생겨났다 사라지는 자리이고 그런 거죠. 변화하는 자리. 자연의 규칙을 깊이 탐구하여 변화의 근본을 통달하여 사물의 형상의 차이에 따라서 옮겨가고 바뀌는 것. 그것을 변화라고 하고 또는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만물을 지닌 대자연, 다시 말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는 그 솜씨가 오묘하고 그 작용이 위대하여 본래부터 다하기도 어렵고 탐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그 솜씨가 드러나고 그 작용이 천박해서, 천박하다고 말한 건 좀 그렇다. 순수해서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도의 작용이 천박해서, 그러므로 아무 때나 생겨나서 아무 때나 없어져 버린다. 다만 환상과 변화의 이치는 삶과 죽음의 이치와 원래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나에게 마술을 배울 수가 있다. 나와 당신의 존재도 역시 환상이거늘 이 세상 자체가 환상이잖아요. 어찌 반드시 배워야만 한단 말이냐. 노성자는 집에 돌아간 후 윤문 선생의 말을 석 달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이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치가 당연한 것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시비를 또 논하고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거죠. 대자연은 이렇게 변화하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인간은 항상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영원하길 바라고 죽음을 싫어하고 생겨난만 좋아하고 항상 비교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를 선을 만들면 꼭 그 반대의 악이 생겨나고 그러한 누를 범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건데 대자연의 이치는 그냥 이렇게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인데 인간이 그 자기의 어떤 문자를 내세우고 자기의 그 어떤 규칙을 세워서 선악을 만들었고 그 어떤 잣대를 내세워서 사람을 이렇게 형틀 속에 가둬놓고 거기에 딱 맞으면 통과이고 딱 맞지 않으면 비통과 해가지고 잣대를 자꾸 들이대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는 게 인간 세계잖아요. 그게 과도한 세상이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겠죠. 뭐든지 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속적인 삶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줍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그런 계율을, 규칙을 지키는 자만 있을까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지나치게 규칙을 내세워서 가두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더 튀어오르잖아요. 공이 한번 통통통 튀면 그거는 그냥 공에 튀는 작용이겠지만 한번 세게 내리치면 더 높이 뛰어오르듯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일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 사고들이 서양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동물적이고 원초적이고 뭐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아니비설식에 가까운 원초적인 일들이 얼토당토 않게 성인과 아이와 성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 기사를 접하지만 어, 어, 항상 뭐 법은 알 수 없는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그냥 통과시키니까 촉법소년이라고 통과시키고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사형제도는 없다 그러면서 형을 감형시키고 뭐 광복절 특사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더 일찍 형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연금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
연금을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범법을 저지르게 하지 않는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 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참 서글프죠. 악인에겐 죄가 좀 더 무겁게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곳에서 소리가 더 크게 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죠. 또 얘기가 또 막 흘러갑니다. 자, 노성자가 아무튼 집에 돌아가서 윤문 선생의 말을 석 달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삶과 죽음을 자유로이 하고 사계절을 마음대로 뒤바꾸고 겨울에도 천둥을 치게 하고 여름에도 얼음을 얼게 하며 날아다니는 것을 걸어다니게 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날아다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도수를 드러내진 않았죠. 그래서 세상에 이 노성자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자가 말했어요. 변화에 능통한 사람은 그 도수를 남몰래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공적은 겉으로 보아서는 보통 사람들과 같다. 오제의 덕행, 사망오제 있죠? 전설 속의 고대 인물이죠. 사망오제, 선왕들이죠. 업적을 남긴 왕들이죠. 전설 속의 왕들. 오제의 덕행과 사망의 업적은 반드시 지혜와 용기 힘을 다 발휘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런 변화의 도술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추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사망오제는 이런 도법 정치를 어쩌면은 더 펼쳤기 때문에 만물의 대자연의 이치를 좀 더 알았기 때문에 더 그들이 선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노성자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어느 나라 왕이었던가? 미국 대륙 어디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래쪽이었던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사를 펼치고 꼭 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받는 어떤 월급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아끼면서 사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비운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의미가 좀 조금은 다가오지 않나요? 뭐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뭔가 깨달은 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봅시다. 다른 챕터도 한번 쭉쭉쭉 재밌을 것 같은 거 좀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세 나라가 나와요. 자, 중앙국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겠죠. 중앙국. 그런데 저쪽 동방 북부에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불악국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쪽 서방국 남쪽에는 고만국이 있어요. 그렇게 세 나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세 나라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주 먼 서방의 남쪽에 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경계가 접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지 못할 만큼 넓은데 이 이름을 고만국이라고 불렀다. 이 나라는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차되지 않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구별이 없다. 햇빛과 달빛도 비추지 않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별이 없고 그 백성들은 밥도 먹지 않고 옷도 입지 않으며 주로 잠만 잔다.
50일 만에 한 번씩 깨어나는데 꿈속에서 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깨어나서 본 것을 헛것이라고 착각한다. 착각한다가 아니고 생각한다예요. 제가 잘못 읽은 겁니다. 자, 사해의 한 가운데 중앙의 나라 중앙국, 지금의 중국이 내세우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기들이 외치는 중앙국, 중국이겠죠 뭐. 그 땅이 황하의 남북으로 걸쳐 있고 태산의 동서로 뻗어 있으며 넓이가 1만 리 이상이나 된다. 이 나라는 음교와 양계의 법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춥고 1년에 한 번은 덥다. 어둡고 밝은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낮이고 한 번은 밤이 된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으며 만물은 번식하고 사람들의 재능은 다양하다. 임금과 신하가 상하의 관계로 서로 대하고 예의와 법도로 질서를 유지한다. 그들의 말과 행실은 이루다 열거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매일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을 자는데 깨어서 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꿈에서 본 것을 헛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또 다른 나라 얘기해 볼게요. 멀리 동방의 북부에 한 나라가 있는데 부락국이라고 불렀다. 그곳의 기온은 언제나 무덥고 밤낮으로 햇빛과 달빛이 눈부시게 빛나며 그 땅에는 좋은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열매를 먹으며 불에 익혀 먹을 줄을 모른다. 성격은 아주 강하고 사나우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짓밟고 승리를 귀중히 여길 뿐이지 의로움을 숭상하지는 않는다. 쏘다니는 일이 많고 휴식은 적으며 항상 깨어있기만 하고 잠을 자지를 않는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뭐 뒤에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모카토금수에 수가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 읽은 어, 고만국은 꼭 수 같고요. 중앙국은 토 같고 그리고 불악국은 화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의 중앙나라라고 해서 중앙국이라고 해서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고 깨어서 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꿈에서 본 것을 헛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장자의 호전몽에서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랬죠. 장자가 나비이고 나비가 장자이다. 둘 다 나비이고 장자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떠오릅니다.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면 좀 생각이 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사고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주나라에 윤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산업을 크게 경영했는데 그 사람 아래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했다. 그 중에 한 늙은 일꾼이 있었는데 일하느라 체력이 다 없어졌지만 그를 더욱 부지런히 일을 시켰다. 낮에는 신음하면서 일을 했고 밤이 되면 어지럽게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잠이 들면 정신이 풀어져서 밤마다 나라의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 맨날 그 체력이 딸리게 불임을 당하는 일꾼으로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에는 꼭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총괄 일을 하는 임금으로 꿈속에는 살았던 거죠. 또한 궁전에 누각에서 놀며 잔치를 베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여 그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었다. 하지만 깨어나면 또다시 힘든 일을 해야 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노고를 위로하자 그 일꾼이 대답했어요. 인생살이 100년은 낮과 밤이 각각 절반입니다. 당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안쓰럽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생살이 100년은 낮과 밤이 각각 절반입니다. 맞아요. 각각 절반이죠. 나는 낮에는 종으로 괴롭다면 괴롭지요. 그러나 밤에는 임금이 되니 그 즐거움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윤 씨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도모하고 생각은 집안일에 모아져 있어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해. 음, 밤이 되면 그도 역시 어지럽고 피곤하여 잠들었다. 윤 씨가 일꾼을 부려먹는 사람이죠. 근데 이 윤 씨도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남을 부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 또한 피곤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잠만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종이 돼요. 그러니까 꿈속에선 종인 거죠. 깨어나면은 위에서 그 경영을 하는 입장인데 밤만 되면 종이 되는 꿈을 꾸어서 바쁘게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노동에 지쳐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주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아 어떤 모욕이건 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주인한테 매 맞았나 보네. 잠자는 중에도 잠꼬대를 하며 신음을 하다가 아침이 돼서야 그친다. 윤 씨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했죠. 너의 지인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하며 재산은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삶을 산다. 그런데 밤이면 종이 되는 꿈을 꾸니 괴로움과 편안함이 반복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내가 깨어있을 때나 꿈에서나 죽음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느냐. 윤 씨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일꾼들의 일하는 양을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하고 신경 쓰는 일을 덩달아 줄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통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랬더니 꿈도 그렇고요. 모든 게 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읽어볼게요. 정나라의 한 나무꾼이 들에서 나무를 하다가 놀란 사슴을 만났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얼른 나아가 사슴을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까 두려워 허겁지겁 물이 마른 도랑 속에 숨기고서 뗄나무로 덮어뒀어요. 그는 기쁨을 자제하지 못하다가 잠시 후 사슴을 숨겨둔 곳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꿈이었다고 생각하고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중얼중얼 이야기했어요. 곁에서 어떤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말에 따라 사슴을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서 사슴을 찾은 거죠. 정작 숨긴 사람은 자기가 숨긴 것을 모르고 이게 꿈인가 하고서 밖에서 중얼중얼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듣고서 가서 사슴을 찾아낸 거예요. 집에 돌아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죠. 얼마 전에 나무꾼이 꿈에 사슴을 잡았다고 하길래 그 숨겨둔 곳을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한번 대신해서 찾아갔는데 사슴을 찾았소. 그 사람은 바로 진짜 꿈을 꾸었던 것이요. 진짜 꿈이래요. 사실은 있었던 일이겠죠. 그러자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나무꾼이 사슴을 잡은 것을 꿈에 본 것이 아닐까요? 어찌 정말 그런 나무꾼이 있겠어요. 이제 정말 사슴을 얻으셨으니 이것은 당신의 꿈이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꿈이 자기 꿈이 돼버렸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하여간 내가 꿈 때문에 사슴을 얻었으니 그가 꿈을 꾸었든 내가 꿈을 꾸었든 어찌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무꾼은 집에 돌아가서는 잃어버린 사슴을 단념하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잡은 나무꾼이 잃어버린 사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로 사슴을 숨겨둔 곳을 꿈꾸었고 또한 사슴을 찾은 그 사람도 꿈을 꾸었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 나무꾼은 꿈의 봉기를 따라가 그 사람을 찾아내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옳고 그름을 다투게 되어 싸우게 되었고 이 사건을 재판관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재판관이 둘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죠. 먼저 나무꾼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처음에
정말로 사슴을 잡았는데도 함부로 꿈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정말로 사슴을 얻은 꿈을 꿨는데도 함부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정말로 당신의 사슴을 가져갔고, 그래서 당신은 저 사람과 사슴에 대해 다투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의 부인은 또한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꿈을 꾸어 다른 사람의 사슴을 알아낸 것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정말로 사슴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것이요. 이제 여기에 이 사슴이 없으니 각각 반으로 나누어 각자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재판관이 말했어요. 하하, 재판관도 또한 두 사람에게 사슴을 나누어 주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겠지. 그렇게 재상에게 묻자 재상이 말했어요. 꿈과 꿈이 아닌 것을 저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분별하려면 오직 황제와 공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와 공자께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대로 재판관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했대요. 자,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꿈도 진짜이고 현실도 진짜이다. 네, 거의 30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마쳐야 될 것 같아요. 폰이 그것밖에 저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더 재밌는 부분 찾아내서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